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방송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께 글로벌 증시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부터 해서 국내 증시 개장 점검, 그리고 저희 아시아 증시 개장 전략까지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유튜브 채팅으로도 저희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도 함께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역시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도 바로 미증시 내용으로 좀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셧다운 여부에 대해서 주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 셧다운이 시행이 됐습니다. 미증시가 장 초반에는 이에 대한 이슈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전약 후감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0.42% 오름세, 3대 지수가 함께 그래도 소폭의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시장은 어떤 내용에 반응을 했고 기업 들은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오늘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새벽 요정 소개합니다. 김예림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 김지윤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아직 새벽 요정 이 호칭이 적응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신가요?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웃음이. 저는 그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네, 우리 지윤 아나운서 저희가 명절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됐네요. 저번 주에 약간 작별한 인사 아닌 작별 인사를 했었는데 네. 거의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윤 아나운서 하루 더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참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체크를 해볼 텐데 시장의 또 지표가 그래도 이제 셧다운 때문에 앞으로 쉬어가게 될 지표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크할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가장 꼼꼼하고 친절한 시황 정리 들어보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 우려한 대로 미국 연방정부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지난 셧다운 당시 증시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머지않아 FOMC를 앞두고 있죠. 경제 데이터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오늘 9월 민간 고용은 지난달 대비 3만 2천 건 감소하며 예상치였던 5만 건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셧다운이 증시에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오늘 공개된 고용 지표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안도감에 상승 동력을 더해갔는데요. 오늘 미국 국채 시장이야말로 셧다운에 이은 고용 쇼크를 소화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죠. 미 연방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7조짜리의 임시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셧다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예측에 좀 힘을 실어줬고요. 오늘 공개된 9월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건 물론이고 8월 수치까지 대폭 하향 조정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9월 비농업 일자리 등 이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셧다운으로 인해 미뤄진다면 ADP 등 이 민간 기관에서 지표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텐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1%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53%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달러화 역시 셧다운의 영향에 약세를 보이다가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려오면서 97선 중반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1,400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죠. 셧다운 우려에 유료화와 엔화,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 자산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좀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면서 달러 대비로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03원에 거래됐습니다. 금선물은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셧다운 우려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금선물은 올해에만 39번째 사상 최고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중 3,900달러 선도 돌파했지만 조금 물러선 모습인데요. 금선물은 오늘 0.5% 상승한 3,892달러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황도 확인해 보실까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은 특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넘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바뀌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7,7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4,31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까지 사흘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게 국제유가에는 연일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3일 동안 5%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의 시장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들 그리고 이 셧다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장재철 박사님과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림 아나운서 등장하니까 채팅창에 오늘도 문어림 작듯하나요? 문어예림 이제 다들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글로벌 아이비리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예림 아나운서 저희 오늘 좀 기대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더불어서 우리 지윤 아나운서 역시 또 환영을 해주고 계시고 이럴 거면 계속 나오세요 라고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비 아나운서가 사적으로 언니라고 불러서요. 은비 아나운서가 이번에는 이집트로 떠나게 됐는데 제가 10월 10일도 은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나올 예정이니까요. 아직 저를 볼 기회가 한 차례 더 남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자, 우리는 추석 연휴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지윤 아나운서를 한 차례 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김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마켓 무버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거래량 상단 순위 4위 정도에 이제 엔비디아가 자리한 모습이고요. 네. 5위에 인텔이 자리해 있는데 인텔이 AMD와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또 6위에 아이온큐 그리고 7위에 리게티 컴퓨팅이 자리해 있습니다. 둘 다 양자 관련주인데 역시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 보시면 힘센호스와 그리고 마지막에 화이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화이자 관련해서도 어제도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도 같은 이유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주가가. 이것도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거래량 이제 상승률 1위를 보시면 콘코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종목 티커명 CIGL이 지금 현재 75%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2위에는 타이탄 파마큐티컬스라고 하는 종목이 3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률 1위도 보시면 유니퓨얼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현재 57%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시장에서 현재 급등, 급락,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제 화면으로 현재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3대 지수 선물에서는 소폭 내림세 보이면서 약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애프터마켓 특징주, 첫 번째 특징주로 애플이 대기하고 있어요. 사실 정규장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내용을 전해왔네요. 네, 이 애플이 비전 프로 헤드셋의 전면 개편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신 보다 긴급한 과제인 이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메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애플은 2027년 출시를 목표로 더 저렴하고 또 가벼운 헤드셋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정됐던 인력들을 이제는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옮기기로 한 건데요. 사실 비전 프로가 출시된 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 무겁고 또 $3,000가 넘는 이 엄청난 가격대가 걸림돌로 작용을 했고요. 영상 콘텐츠나 앱이 부족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애플 내부 경영진조차도 과도하게 설계된 기술이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최소 2가지 종류의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이폰과 연동되면서 자체 디스플레이는 없는 제품이고요. 네. 또 다른 버전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건 안경 렌즈에 이 작은 화면을 띄워서 스마트폰 없이도 눈앞에 알림이나 지도, 또 번역이나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시되면은 최근 출시된 이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애플은 이걸 2028년쯤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 출시 계획도 현재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네, 28년에 공개하려고 했던 걸 조금 앞당기려고 한다. 메타의 과연 경쟁 상대가 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애플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약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프터마켓 특징주 두 번째로 스타벅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조금 반길 만한 소식이 나왔네요. 네, 스타벅스가 배당금을 조금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0.61달러에서 0.62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요. 인상된 배당금은 2025년 11월 14일 기준 이 주주 명부에 올라와 있는 주주들에게 같은 달 2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는 주당 2.48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셈이고요. 앞서 한 6일 전쯤에 스타벅스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매장도 대폭 줄이고 또 직원도 엄청 감축하겠다고 전했는데 스타벅스 CFO는 장기 성장 전략에 투자를 하면서도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추진 중인 백투 스타벅스 계획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약보합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가울 만한 소식도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자, 두 분 이제 명절 되면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게 될 텐데 두 분 혹시 고기 반찬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없어서 고기. 맞아요. 어떤 고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소고기, 한우 소고기. 좋아해요. 아, 좋죠. 한우 제일이죠. 지윤 아나운서는요? 저는 삼겹살이요. 삼겹살, 돼지고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다음 기업 자연스러운 살펴보시죠. 장기였습니다. 제가 눈치 없게 소고기라고. 네, 다음 알아볼 종목은 타이슨 푸드입니다. 미국 최대 육류 업체고요. 이 타이슨 푸드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소비자 소송을 8,500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타이슨을 비롯한 생산 업체들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이 200억 달러 규모의 돼지고기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7년 넘게 이어진 반독점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고요. 2022년에 스미스필드 푸드가 맺었던 7,500만 달러 합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받아낼 전체 보상액은 브라질의 JBS, 호멜푸드 등과 맺은 합의를 합쳐서 총 2억 800만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네, 타이슨 푸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정규장에서는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사실 이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지윤 아나운서가 얘기해준 삼겹살이 또 K푸드의 인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가격이 더 금겹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된 내용 조금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마치고 잠시 이 회사 앞에서 네. 약간 티타임과 함께 담소를 가졌는데 네. 그때 저희 PD님께서도 우리 예림 아나운서한테 글로벌 아이비의 의학적인 내용들도 정말 많이 나오던데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냐? 아, 맞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냐? 네.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밤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네, 네, 정말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도 조금 어렵고 이름도 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도 제약 바이오주인데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아이비 기업은 도그우드 테라퓨틱스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인데요. 네. 도그우드는 주로 항암제와 관련한 통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50% 넘게 상승했더라고요. 투자은행 HS 웨인라이트가 도그우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0달러에서 12달러로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50% 넘게 올랐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가 상승 배경에는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있었습니다. 도그우드가 서핀 파마와 계약을 맺고 SP16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건데요. SP16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신경 회복을 돕는 펩타이드 치료제인데 앞으로 항암 통증 치료제로 널리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그우드는 서핀 파마의 SP16, 이 항암 통증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죠.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점은 이번 계약이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가 아니라요. 주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 계약으로 서핀파마는 도그우드의 주식 7.3%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일단 도그우드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내년에 이 SP16의 임상 1비상 환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임상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험은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아끼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실제 기업의 재무 상태도 보면 부채보다는 현금이 훨씬 더 많은 상태고요. 단기간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보여주는 지표죠. 유동 비율도 7.8배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주가가 50%나 급등하는 바람에 현재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도그우드 테라퓨틱스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좀 강조해드린 대로 지금 주의할 포인트 그리고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조정을 좀 깊게 가져가고 있지만 그 전에 그를 훨씬 뛰어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제자리를 찾아간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는 12달러로 좀 상향 조정이 됐다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목도 비슷한 섹터에서 네, 가져오신 맞아요. 걸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네. 글로벌 IB 기업도 헬스케어 쪽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좀 다릅니다. 네. 일단 이름은 로열티 파마인데요. 이름 그대로 로열티를 받는 기업입니다. 직접 신약을 개발하지 않고 제약사들이 만든 신약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을 사서 투자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건 좀 괜찮다 싶은 신약의 저작권료를 미리 사거나 또 팔리는 와중에 사서 나중에 현금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다. 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노래 저작권 같이 일정 부분의 저작권을 사서 수익을 받는 것처럼 이미 팔리고 있거나 팔릴 예정인 신약의 저작권을 산 다음에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로열티 파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42달러로 제시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로열티 파마의 안정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은 임상시험에서 실패하거나 의료사고 등등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런데 로열티 파마는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약에서 나고 있는 이 로열티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암젠의 폐암 치료제 이멜 델트라에 대한 로열티 일부를 8억 8,50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는데요. 이 규모는 중국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로열티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TD 코엔도 얼마 전에 로열티 파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골드만삭스와 동일하게 42달러로 제시했고요. UBS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되 목표가는 38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헬스케어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 임상시험이나 규제 등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로열티 파마 티커는 RPRX입니다. 정규장에서 3%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면서 차트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와 TD코인의 목표 주가 42달러. 딱 짚어드린 대로 헬스케어 섹터 사실 글로벌 IB에 좀 많이 등장하는 맞아요. 편이잖아요. 나도 한번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 변동성은 좀 무섭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로열티 파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시간이 빨리 가는 글로벌 IB 시간 벌써 세 번째 종목인데 이번엔 조금 다른 쪽으로 시선을 가져가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언유주얼 머신스입니다. 네. 언유주얼 머신스는 바로 드론과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미국 대선 당시에 밈주식으로도 이름을 알렸던 종목입니다. 당시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됐던 머스크 CEO가 F-35 전투기보다 드론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가가 한번 뛰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언유주얼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년 사이 1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년 사이에는 880%가 뛰었는데요. 투자 의견을 좀 확인해 보면요. 니드엠이 언유주얼 머신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5달러에서 2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에 목표가를 올린 배경에는 역대급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기 때문인데요.
언유주얼이 미국의 방산업체 스트래티지 로직스와 1,280만 달러 규모의 드론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부품은 NDAA 규정, 그러니까 미국 국방수권법 규정을 준수한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의 조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아직 이 계약은 회사 매출에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네. 매출 반영 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고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또 다른 소식으로는 최근에 세이프 프로 그룹과도 800만 달러 규모의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드론 영상 분석 기술을 언유주얼의 드론에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장성들 800명을 불러놓고 연설을 했잖아요. 여기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만큼 앞으로 미국 방산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드론, 그리고 드론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언유절 머신스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IB 세 번째 종목은 Unusual Machines였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 좀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Unusual이구나 라고 얘기도 하시고 있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로열티 파마에도 좀 주목을 하시네요. 정연두님께서는 바이오겔 실리콘2, 로열티 파마 이렇게 국내 기업과도 함께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로열티를 주고서라도 매수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예림 아나운서의 설명이 좀 솔깃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언유조엘 머신스 UMAC고요. 앞서 로열티 파마, RPRX, 도그우드 테라퓨틱스, DWTX까지 오늘 세 가지 종목 살펴봤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캡 특징주로 돌아옵니다. 자, 퀄컴과 암홀딩스의 갈등이 조금 봉합되는 듯 했는데 또 이어질 것도 같네요. 네, 미국 법원이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1년에 퀄컴이 인수한 스타트업인 누비아가 이 암과의 계약을 어겼다는 주장을 기각을 한 건데요. 하지만 암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또 암이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별도의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오늘 소식이 약간 병주고 약주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이 최근 자사 주력 칩을 암의 최신 아키텍처로 전환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간밤 전했는데요. AI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게 특징이고요. 덕분에 앞으로 미디어텍이나 애플과의 경쟁에서도 조금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병주고 약주고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퀄컴은 정규장에서 이제 보합권 흐름을 보였는데 암홀딩스가 오히려 주가가 좀 탄력받는 모습 보였죠. 정규장에서 6%대 탄력을 보여줬던 암홀딩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대기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또 한 번 탄력받았습니다. 네, 테슬라가 유럽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9월 판매가 2.7% 증가했고 또 덴마크에서는 20.5% 늘었는데 덴마크 안에서는 새로 나온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됐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등록 대수가 14.7% 증가하면서 모델 Y와 모델 3가 각각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64%나 줄어들면서 1,726대에 그친 건데요. 그래도 8월에 기록했던 210대에 비해서는 크게 반등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에서 7,500달러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된 이후에 전 차종의 리스 가격을 인상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확실히 세액공제 종료 이후에 이 자동차 기업들에서 좀 대책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한 번 이렇게 3%대 탄력을 받으면서 일론 머스크 CEO가 사상 첫 700조 원 부자에 등극을 했다. 자산 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뉴스도 오늘 장 막판에 장 마감과 함께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달리할 말이 없는 굉장한 부러움. 네, 테슬라의 주가 탄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아마존인데 저희가 아마존을 통해서 이 장바구니 물가 좀 더 가성비를 챙길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아마존이 새로운 자체 식품 브랜드 아마존 그로서리를 내놨습니다. 기존의 아마존 프레시와 해피밸리를 합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첫 출시만 해도 1,000종이 넘는 상품이 포함됐고 가격도 대부분 $5 이하로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아마존은 코스트코의 그 유명한 단백질 바라고 해야 되나요? 퀘스트 바라고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 유명한 그 네? 바가 있는데 커클랜드 시그니처에서 아. 만든 거거든요. 그 브랜드와 또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두 브랜드 모두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대표적인 PB 상품 라인인데요. 아마존은 물가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또 다양한 선택지를 내세워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아마존은 앞으로도 아마존 그로서리 라인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아마존은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앞으로 아마존 그로서리 라인업이 확대되는 그 모양새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파벳, 제미나이 관련된 소식 바로 살펴볼까요? 네, 구글이 이번에는 제미나이를 적용한 새로운 홈 기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네스트 카메라는 더 넓은 시야와 또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촬영된 장면을 분석해서 상세 알림을 주거나 또 긴 녹화 영상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까지 갖췄다고 하고요. 또 구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홈 스피커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시 시점은 내년 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주 클라우드 부문에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감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직원들은 월요일 이메일로 직무가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정확한 인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이메일 받으면 정말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파벳, 이 구글 제미나이가 적용된 새로운 홈 기기들이 공개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애플,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도 내용을 봤지만 지금 애플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체크할 것들이 남아있죠. 오늘 애플 관련된 소식들은 소송 관련 소식들인데요. 미 연방법원이 애플과 구글, 메타가 제기했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 회사가 카지노형 앱을 앱스토어에다 올려두고 이 수수료를 챙기면서 불법 도박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혐의였는데요. 판사는 새 회사가 결제 과정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애플은 또 다른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인데요. 애플과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XAI는 지난 8월에 애플이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이 앱스토어에서 X와 그록을 배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애플은 오픈 AI와의 협력은 독점이 아니고 또 다른 챗봇 기업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연방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일론 머스크한테 한 방 좀 맞았더라고요. 이미지를 좀 올렸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이 소식은 제 화면을 함께 어. 같이 보면서 전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혹시 화면 준비되어 네, 있나요? 지윤 아나운서의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의 X 계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넷플릭스 도지 디자이너가 게시글 올린 거를 일론 머스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넷플릭스를 취소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선 건데요. 머스크는 특히 애니메이션 시리즈 데드 앤드 파라노말 파크를 지목하면서 이 작품이 어린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 이념을 주입한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투심이 조금 약화되면서 오늘장 주가가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아, 넷플릭스가 정규장에서 2% 넘게 빠졌는데 지금 이 어떤 뭐랄까요? 이 포스팅이 정말 뭐 진심에서 우러난 건지 아니면 약간은 정치적인 뭐 의도도 있는 건지 진짜 넷플릭스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등등 좀 의중이 궁금해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트로이 목마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라라고까지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저희는 메가캡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셧다운과 관련해서 만약에 진짜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길어진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지 어제는 이제 여행객들이 정말 불편할 수도 있다.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이슈부터 다른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도 그렇고 그랜드 캐니언도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 오늘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랑 또 장기화되면 어떤 우려가 나타나게 될지 네.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려대로 7년 만에 셧다운이 다시 발생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 탓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해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있으면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셧다운과 관련된 전망을 하나씩 준비해봤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겠죠. 그런데 당장 주식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CNBC에 따르면 셧다운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려면 2018년 당시 한 달간 지속됐던 셧다운 기록을 그러니까 한 달은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UBS에서도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인 변동성만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IPO 상장 등 일부 규제 절차가 중단될 수는 있겠지만 국채 입찰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을 거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셧다운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장에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10월 FOMC입니다. 오늘처럼 ADP 등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의 연준은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에버코어에서는 셧다운이 데이터 지연을 발생하게 만들더라도 10월 금리 인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 데이터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와중에 셧다운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특히 연방 공무원들의 일시 해고 조치는 어차피 고용 지표를 훨씬 악화시킨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FOMC 전까지는 그래도 셧다운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10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 보고 있는데요. 고용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 전망하고 있고요. 또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연준은 공무원들이 해고될 경우를 생각하고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피치에서도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의 경제 지위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국가 신용 분석의 일환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평가하겠지만 달러에 대한 통화 지위 등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X에서도 셧다운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초기에는 상당 부분 경제 활동에 손실이 가겠지만 그 손실은 다음 분기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부분 외신이나 글로벌 IB들은 미국 셧다운 우려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보다 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도 간밤에는 S&P 500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래도 상승불로 좀 화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셧다운에 대해서 걱정이 크기도 했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한 8일 정도 유지되었었다고 하고 뭐 2018년에 이 트럼프 정부 때도 35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10월 말 FOMC 이전에는 셧다운이 해제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짙게 실리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저희 셧다운 그러면은 이제 어제도 어떤 불편들을 초래하는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저희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들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셧다운 범위는 또 얼마나 어디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백악관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산관리국과 협력해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식별해서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백악관은 또 홈페이지에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으면서 셧다운 경과 시간을 초 단위로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과제들은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데요. 국경 순찰이나 이민 세관 단속국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또 과거에는 무역 통상 부문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도 계속해서 관세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책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고 민주당 지역구들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고요. 연방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는 걸 기회로 삼아서 민주당에게 타격을 줄 심산인데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셧다운을 정적을 제거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야 모두 강경 지지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결과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처음부터 지금 예림 아나운서의 분석과 이슈를 좀 전해 들으니까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 네. 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겪어야만 할 불편에 대한 우려와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뭐 공무원 해고가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지금 정치적인 포지션도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내용들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나머지 특징주들 좀 더 살펴볼 텐데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뉴스를 꾸준히 전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입니다. 또 정규장에서 또 한 번 소식 전하면서 7%대나 탄력 보여줬죠. 네, 사실 인텔에게 이 파운드리 사업은 정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 때문인지 이 사업 부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텔이 AMD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놓고 초기 단계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AMD가 인텔 파운드리에서 칩 생산을 시작한다면 이는 인텔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성과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인텔은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이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도 인텔이 충분히 생산을 맡을 수 있다는 호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AMD의 칩 생산은 대부분 TSMC에서 맡고 있고요. 다만 AMD가 인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제조를 맡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과 AMD 아직 회사 안에서 오피셜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들 초기 단계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딧을 만나볼 텐데 정규장에서 급락했더라고요. 데이터들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밀러웹 데이터에 따르면 레딧의 30일 평균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랫폼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사용자 참여도에 이 경고등이 켜졌다는 건데요. RBC 캐피탈은 이 데이터가 SNS에 널리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자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사용자 참여도는 광고 수익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 추세가 나타나면 레딧 수익성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웠던 소식은 챗GPT에서도 레딧 콘텐츠 인용률이 급감했다는 소식인데요. 9월 초 이후에 레딧 인용 비중이 최소 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꽤나 많이 한 번에 좀 감소를 한 것 같은데 레딧이 정규장에서 11% 넘게 거의 12% 가까이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이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앞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의 시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네, 오늘 암호화폐의 좋은 흐름과 함께 코인베이스 주가도 기분 좋게 올랐던 하루인데요. BTIG에서 이 와중에 투자 의견을 새로 게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의 경우에는 $410로 제시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과거에는 매출의 70% 이상을 거래 수수료에 의존을 했다면 지금은 그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구독과 또 서비스 매출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는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사고 파는 어떤 거래소가 아니라 파생 상품과 스테이블 코인 또 개발자 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에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회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코인베이스 주가를 견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인포메이션에서 현지 시간 화요일 늦게 보도했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식도 암호화폐처럼 이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죠. 다만 전통적인 금융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SEC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전통적인 금융주, 금융기업들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어찌 보면 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들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코인베이스 정규장에서 2% 넘게 올랐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앞서 $410로 제시됐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지오그룹이 대기하고 있는데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더라고요. 제가 이 지오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어떤 수혜주로 몇 번 봤던 종목인데요. 역시 미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오그룹의 자회사 BI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전자감시 및 감독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약은 2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고요. BI는 이미 21년 이상 이 집중 감독 출도 프로그램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또 서비스를 제공해온 베테랑 기업입니다.
모회사인 지오그룹의 경우에는 원래는 민간 교도소 그리고 이 구금 시설 운영이 주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자회사 BI를 통해서 전자 감시와 또 구금 대체 서비스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는 중입니다. 무서운 기업이네요. 구금과 관련돼서 이 서비스까지 사업을 더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오그룹이 정규장에서 5%대 강세 보였는데 앞서 우리 지윤 아나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도 수혜주로 분류되었었다는 점 이번 정부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또 거의 저희 특징주 시간에 아주 자주 돌아오는 리튬 아메리카스 어제도 살펴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탄력이 좀 이어지더라고요. 오늘도 무섭게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한데 미 에너지부가 회사 지분 5%와 또 테커패스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5%를 가져갈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와 GM은 합작 투자로 테커패스에 위치한 미국 내 최대 리튬 광산을 개발 중인데요.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 프로젝트에 에너지부가 22억 달러가량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와 GM이 대출 집행을 위한 초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미 정부와 계속해서 조건 변경을 모색해왔고 이번에 합의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시설이 1단계 가동에 들어가면서 연간 약 4만 톤의 배터리 등급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리튬 아메리카스 해당 소식 속에서 정규장에서 또 한 번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23.29% 올랐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52주 신고가 이런 급등세를 나타났는데 계속 경신할 수밖에 없겠죠.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분 거의 반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7달러 선에서 등락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섹터별로 움직임 좀 살펴볼 텐데 앞서 우리 지윤 아나운서가 코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예고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도 살펴봐야 하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깜짝 발표를 했죠. 화이자가 미국 내 연구 및 그리고 제조 시설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또 메디케이드 환자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의약품을 최애국 대우 가격에 판매하기로 합의를 했고 즉 미국 외 선진국에 적용하는 가격과 이 가격을 맞추겠다고 한 건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화이자는 향후 3년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 관세를 면제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른 제약사들과도 협상 중이라면서 일라이릴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더 많은 협상을 체결할 거란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제약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화이자가 거의 정규장에서 7% 가까이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상승불 켜냈는데 머크도 역시나 7%대의 상승불. 일라이릴리 정규장 시세 살펴보시면 8% 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젠까지 만나보시죠. 역시 정규장에서 거의 6% 가까운 오름세 속에 전반적으로 함께 웃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까지 살펴봤고 저희 이제 긴 연휴에 돌입하게 되면 두 분은 좀 연휴 플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행 갑니다. 여행? 네, 일본으로 갑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저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저는 집에서 잠자고 잘 먹고 요양을 힐링해야죠. 네, 앞서 네. 우리 기차표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우리 지윤 아나운서 기차표 꼭 잘 구해서 취소표를 노려보겠습니다. 아직 안 끊었대요.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 두 분 정말 수고하셨고 저희 또 연휴 때 충전하고 나서 저희는 10일에 다시 네. 만날게요. 김예림 아나운서, 김지윤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장재철 박사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 들어보기 위해서 항상 준비한 시간이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이제 연휴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박사님 연휴에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거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휴에도 좀 힐링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바쁘시다니. 그리고 또한 뭐 미국 시장이 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네, 맞습니다. 합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결국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좀 들어갔습니다. 우선 증시는 그래도 크게 뭐 놀라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번 정부 셧다운은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1976년 이후에 21번의 정부 셧다운이 있었는데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번 정도에서 S&P 500 지수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 일기였던 2018년, 19년에도 다 아시다시피 주가는 뭐 10% 이상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번 정부 셧다운이 과거와는 다른 것은 과거와 같이 시장에 영향을 좀 적게 미쳤거나 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었던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라는 게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번 그 셧다운과 더불어서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고 미국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뭐 한 75만 명 정도 무급 휴가 가고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실업률이 4.3%인데 네. 이게 4.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튈 수 예,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매일 약 한 4억 달러 정도의 그 소득을 못 받는 그런 손실이 나기 그쵸, 때문에 네.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많으면 0.2에서 0.3%까지 기간에 따라서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의 정부 셧다운 때는 그때도 약 한 0.3%포인트 경제 네.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좀 예상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추석 연휴 때 이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박사님, 그럼 이건 제가 좀 1차원적인 질문인데요. 뭐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셧다운이 2주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8일 정도 됐다. 그 길어진다는 기준이 한 며칠 정도 지속될 때를 이 정도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의회 예산정책처 미국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일주일 정도 되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0.1%포인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거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워낙 그 두 정당 간에 뭐 오바마 케어라든지 아니면 그쵸, 네. 그 대립각이. 그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치 국면이 조금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 그대로 저희가 연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지표는 미뤄지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밤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우선 민간 고용은 이 고용 보고서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금리나 기대감을 높이는 쪽의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전월 대비 고용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2020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추세를 보였다는 네. 것은 사실 고용에서의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그 점도표 경제 전망에서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그 근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부분 쪽에서의 고용이 줄고 특히 이게 또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민간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셧다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은 뭐 고용 통계국 그리고 경제분석국 그리고 인구조사국 이런 데서의 인력들도 또 무급 휴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고용보고서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실업 청구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런 데이터들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경제 정책하는데 어렵겠죠. 특히 10월 말에 있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이런 자료들이 써야 되는데 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에 대해서 지표가 좀 지연되고 연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연준이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네, 표현들까지도 아주 좋은 표현을 하시네요. 네, 등장을 했더라고요. 뭐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 그렇다면은 이제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이전에 좀 이 상황들이 정돈될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어질수록 경제에 네. 미치는 충격이 커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올해 굉장히 주식 시장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대한 우려가 컸잖아요. 그쵸. 그때 네. 이런 좀 부정적인 경제 펀더멘탈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 매도세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에 대한 지표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이제 조금 전월 대비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을 밑도는 그래서 약간의 위축 국면이 조금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제조업과 관련된 수출, 관세 부분도 또 앞으로 우리가 영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 제조업 부분 이렇게 나누지만은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경기가 지금 좀 슬로우다운, 냉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표,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지만은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 나온 거랑 지금 아틀랜타 연준이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속복치를 전기 대비 연율로 봤을 때 3%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미국 경기의 어떤 둔화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봤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월별로 나오는 이 체감 지수들, 소프트 데이터들은 좀 나쁘고 있지만은 실제 나오는 성장의 어떤 강세는 생각보다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 굉장히 리질리언트하다,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분기까지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전기 대비 연율로 네. 경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의 강세가 크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고 그러면 올해도 뭐 1%대 뭐 중반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낫죠. 네. 자, 이 심리를 나타낸 소프트 데이터와 이 하드 데이터의 차이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박사님 앞서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전 이번에 민간 고용 보고서도 보면서 예상치는 5만 건 정도 감소였는데 이번에 3만 건 정도 감소로 증가였는데 감소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나 감소폭의 차이 수준이 아니라 전망치가 크게 엇박자가 나서 이런 엇박자는 좀 왜 생기는 걸까?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망을 하다 보면은 또 추세를 따르다 보면은 물론 이거 서베이 조사지만은 네. 기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의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영향을 받는. 지난번에 네. 많이 늘었으면 이번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쵸, 아니면 아무래도. 혹은 또 지난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 기저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줄어야 돼.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판단이 네. 있는데 지금 실제로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그러한 판단이나 예측보다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전월 대비로 얼마만큼 줄었느냐도 중요하고 네. 또 이게 과거 추세에서 이만큼 줄었을 때 이 빠진 속도가 얼마나 크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전월보다 이 감소의 폭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 뭐 2023년 3월인가요? 그때 이후로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실제 나온 데이터보다도 예상했던 거, 판단했던 것보다 나빴다는 점.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경제에 충격을 주는 네. 그런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표가 조금 엇박자 나는 전망과 실제 데이터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함께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함께 좀 시선을 돌려볼 텐데 우선은 한미 재무당국이 정말 좀 긴 줄다리기 끝에 환율과 관련된 정책 협의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뭐 환율과 관련해서 너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뭐 환율 조작, 뭐 이런 부분은 피했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화 스와프는 역시나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박사님은 좀 보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미국과 한국 그 재무장관 간의 합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문서화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통화 수합까지 얘기가 나오는, 즉 환율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통화 수합이라는 어떤 장치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죠. 그렇지만 양국 간의 그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거, 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 부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조작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저거 하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조작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조달 시장에 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뭐 IMF에서도 그렇고 한 나라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외환 시장에 대한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 합의를 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소통을 좀 늘리려는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환율 조작국의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못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작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랬던 걸 못했다는 거, 즉 통화 수합, 그쵸. 그리고 네. 외환시장 안정이라든지 위기 상황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처 어떤 뭐 플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죠. 어찌 보면 조금 원칙적인 내용 정도로 지금은 앞으로의 소통에 대한 신호탄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네. 예. 여기에 지금 월별로 조금 외환 보유액이나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자. 여기가 투명성을 좀 강화하라는 요구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IMF에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한 분기 늦게라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뭐 미국 재무부나 이럴 때 보면 환율 조작국의 평가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러한 요구사항을 있었고, 이게 지금 스위스랑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라면서요. 그래서 미국의 각 나라 주요 국가와의 어떤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해 나가는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이 한미 통화 정책, 이 환율 정책에 대한 협의에 대한 내용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국내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잠시 오늘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고 저희는 장재철 박사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우리나라 양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해줬죠. 연휴를 앞두고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보시면 코스피의 탄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2%대 강세가 예상됩니다. 3,529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자 어제는 아무래도 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의 회동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많이 모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현재 10월 2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의 훈풍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 거래일,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강한 탄력으로 기분 좋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요. 간밤에 또한 미증시 또한 이 상승 흐름을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개장 지수 만나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오르면서 3,523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94% 강세, 1% 감
가까이 오르면서 853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조금 기대되는데요. 삼성전자가 3%대 강세, SK하이닉스가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3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9만 전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8만 9천 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45% 오름세 나타냅니다. 현재 시총 상위단에서는 HD 현대중공업, 약보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함께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신한지주도 1%대 오름세 7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으로 출발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3%대 상승불 속에 61만 5천 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 흐름도 만나보시죠. 오늘 1위 알테오젠은 2% 넘게 오르면서 4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1%대의 상승불, 에코프로비엠의 현재가 11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펩트론과 리가켄바이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3% 가까이 오르면서 21만 7천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분류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자, 우선 코스피에서는 지수 상승률과 비슷하게 대형주가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전기전자가 역시나 가장 강한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지수가 4%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통도 3%대의 상승불, 제조 2%대 강세,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과 의료 정밀기기까지도 1%대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 대다수의 업종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음식료, 담배와 건설, 오락, 문화는 업종지수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오늘 대다수의 업종들이 역시나 강한 상승불 1% 넘게 오른 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계장비가 강세, 전기전자와 일반 서비스까지도 1.6% 내외의 상승불 속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 섹터별로도 저희가 좀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섹터별 흐름은 어떨까요? 현재 지금 강한 섹터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대표주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IT 대표주도 역시나 강한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섹터들의 상승률이 좀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주 함께 다 올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오늘은 상승불 속에 SK이노베이션이 3%대 강세, 삼성 SDI가 2%대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일본 시장은 1%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이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 이후에 조정 국면이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우리 시장과 함께 기분 좋게 1% 넘는 상승불을 함께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일본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이벤트도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3,5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 화답하는 거 참 기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제 이런 투자 소식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 9월달 수출 나왔잖아요. 수출 그쵸. 보면 반도체 수출 엄청 좋게 맞아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한국 수출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두웠었는데 좀 그런 전망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해도 어제 있었던 그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우리나라 반도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왔다. 특히나 이 말씀해 주신 경상수지가 2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은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 얘기를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미국에서는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이 사실 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과 일본의 이 투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뭐 3,500억 달러 그리고 이거는 선불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표현들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그 기술 전술을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네. 전술적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어떤 또 의도도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한데, 자기는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또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한국에까지 선불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네.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년도 뭐 중간 선거에 유리한 어떤 정치적 포석을 깔기 위한 정치적인 선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선전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도 미국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거의 85% 대하고요. 네. 우리 GDP의 거의 18% 아니면 19%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을 선불을 내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미국도 그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얘기를 정치적인 포석을 깔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 동맹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과거의 신뢰나 뭐 안보 위주의 그런 동맹에서 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얼마나 동맹 국가들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거래적 동맹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이건 뭐 그냥 정치적 수사다 아니면 뭐 정치적 구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거래적 동맹이라는 단어까지 정말 등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한편 이제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쯤인가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었지만 이게 문서화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100% 관세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정상 간의 협의 상황이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협상의 그 모든 과정들이 세밀하게 문서화되는 그런 절차가 끝나야지만 그쵸. 이런 최애국 네.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100% 관세는 사실 우리한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수출을 1대1로 하라는 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에서는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대미 투자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그걸 통해서 관세 협상을 좀 가져가려는 굉장히 강한 압박 전술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대만에 대한 내용이 어제 저녁에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요 절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다라는 좀 입장이 나왔었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의약품 기업이 뭐 증시에서의 비중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저희가 좀 기대해보고 싶은 이벤트가 에이펙인 것 같아요. 이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관세 협상이 좀 크게 진척되지 못할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합의점 어디에서 어떻게 좀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좀 7월 말 이후로 교착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양국이 아무 일 안 한 거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에이펙에서 뭐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 또 회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아니면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판단은 이번 회담에서
전면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어떤 점진적인 관세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일부분에 대한 구체화되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뭐 그간의 어떤 협상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라는 그런 아주 점진적이고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양국 간의 정상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점진적인 어떤 플랜들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양국이 만난다고 해가 양국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뭐 도장을 찍거나 문서화할 수 있는 그쵸, 결국은.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나라 이야기했다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잠시 좀 짚어볼 텐데 우선은 이제 10월 4일이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9월 BOJ 의사록이 발표됐을 때도 뭐 금리 인상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직은 좀 위험하다. 결국은 양쪽에 대한 리스크를 다 일본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부각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이 일본 국민들이 물가에 대한 좀 고민, 이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그렇게 막 어필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뭐 제가 뭐 좀 언론 보도 나온 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에 네. 후보 이분은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또 얘기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네. 이분은 중립적인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그쵸. 스탠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한 후보들의 정책 스탠스 자체가 약간 변하는데 지금 엔화가 사실은 굉장히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상호관세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 사이에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도 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주저를 좀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됐었고, 근데 지금 만약에 요번 그 선거에서 그 다카이치 사내 이 후보가 네. 당선이 될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얘기를 하니까 엔화가 더 약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엔캐리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서 엔화가 또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좀 그럴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렇지만은 네.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를 좀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세 정도가 좀 제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10월 달에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물가 상승률이 2%가 넘고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경기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그러면은 결국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 결과 또 끝까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자에 따라서 조금 통화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움직임과도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랄지 오히려 뭐 시너지가 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다카이치 사나이상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과 그리고 일본 증시,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증시도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사실 어제 이 투자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또 샘 얼트만 만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 기업들과도 좀 만남을 갖는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고 해외로부터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 총수들이나 아니면 기업들과의 접촉을 크게 해서 이런 어떤 투자의 기회 아니면 시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정치적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까지도 함께 좀 저희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 숙제들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이 기분 좋은 분위기까지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국내 시장 상황 잠시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모두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2%대 강세 3,525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5%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850선 공방전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면서 89,700원, SK하이닉스는 9%대의 상승불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39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1%대 약세,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 체크해봤다면 이제는 저희가 아시아 증시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가 휴장 일정에 돌입했지만 저희는 꼼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아장팀의 아장,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유독 아름다운 굉장한 지금 모습으로 치파오를 입으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국경절 연휴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을 끝으로 이제 중국장의 긴 연휴가 오기 때문에 중국장이 쉬어가는 동안 좀 잘 쉬고 오시라고 이렇게 치파오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혹시 이건 현지에서 구입을 했던 건가요? 이거는 한국에서 구매를 한 치파오입니다. 그래요? 완전 네. 현지 느낌이 나는데 비녀도 지금 착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희 아나운서가. 맞아요. 네.
아, 중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그래요? 사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좀 정보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아름다운 김서희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이 휴일을 앞두고 또 이렇게 또 볼만한 멋진 매력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이 현지 매체에서 나온 소식들 살펴볼 텐데 저희가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슈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신에너지, 뭐 ESS 이런 키워드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해상 에너지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하네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해상에너지 인프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해저 파이프라인 총 길이가 드디어 10,000km를 돌파한 건데요.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CCTV에 따르면 최근 보하이만과 하이난성 일대에서 심해 파이프라인이 새로 가동됐습니다. 섬 주변까지 연결망을 갖추게 됐고요. 이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상자원 개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남중국해 핵심 가스전 딥시 넘버원 2단계가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연간 생산량만 4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고요. 네. 정말 중국 최대 규모의 해상 천연가스 프로젝트입니다. 관련 주식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일단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홍콩장이 여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장이 열리면 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 해양석유공정공사입니다. 중국 해양석유공정공사고요. 지금 보시면 2883입니다. 종목 코드 2883이고요. 전일장에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던 모습인데 5일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와 하락세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해상에너지 관련된 뉴스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도 계속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입니다. 0883이고요. 종목 코드는 0883입니다. 이것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었던 페트로차이나입니다. 페트로차이나가 중국 석유 천연가스의 대표 주자인데요.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콩에서 계속해서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뉴스로 인해서 중국이 수입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장이 재개가 된다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해저 파이프라인 10,000km를 돌파했다. 정말 지금 이 최대 규모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우리 서희 아나운서가 잠깐 짚어드렸는데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가 휴장 일정이 다르죠. 오늘은 홍콩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본토 증시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쭉 쉬어가고요. 다만 홍콩은 어제는 쉬었고 오늘은 거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7일의 휴장 일정이 있습니다. 본토와 홍콩이 휴장 일정이 다르다는 점, 오늘은 본토 증시가 쉬어가고 홍콩 증시는 거래가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 해저 파이프라인 확장, 이 전반적으로 좀 더 중국의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중국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해저 파이프라인 확장을 단순한 토목 사업 정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5개년 계획, 에너지 안보 전략과 맞물려 있는데요. 함께 기사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이 있었죠. 이 14차 5개년 계획은 해상과 육지에서의 석유와 가스 탐사 확대를 강조했고요. 그 성과는 이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외국산 자원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체 생산을 늘려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이난 인근에서 2개의 심해가스전 파이프라인이 새로 연결이 됐고요. 이는 중국 내 에너지 흐름을 섬 단위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국내 대규모 가스전 딥시 넘버원도 2단계에 들어서면서 중국 해상가스 생산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방금 첫 번째 뉴스에서도 아까 딥시 넘버원 2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이 해상에너지 인프라와 그리고 천연가스 분야에 얼마나 더 집중 투자를 할지, 또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볼지 더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이 중국 저희가 정책 방향과 항상 시장을 함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에너지 관련한 큰 그림 저희가 5개년 계획과 맞물려 있다. 이 에너지 안보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채팅창에서 우리 송땡땡님께서 와, 뿌까서이 너무 예뻐요 라고 또 비주얼에 감탄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천국소년님께서 와우, 서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의상 사실 지금 이렇게 앉아서만 보여드리기 조금 아쉬운데 잠시 일어나서 좀 더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네. 와, 정말 우리 김소희 아나운서 너무 잘 어울리고 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까지도 이 부분 꼭 캡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장 김서희 아나운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휴장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의상까지도 함께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서하오, 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 중국의 Z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소비 포인트 살펴볼 텐데 요즘 어떤 거에 빠져 있대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 네. 요즘 Z세대가 빠져 있는 건요. 놀랍게도 봉제 인형과 AI 동반자입니다. 네. 네, 1995년 이후 태어난 중국 소비자의 90% 이상이 정서적 가치를 굉장히 소비의 핵심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과 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들은 위로와 동반자를 찾고 있다는 게 바로 이 핵심입니다. 앵커님도 혹시 저번에 말씀하셨던 애착 인형, 인형이요. 네. 그게 정서적 가치로 소비를 하신 건가요? 정서적 가치보다 약간 편리한 수면을 위한 가치이긴 한데 가끔 힘들 때 말을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Z세대는 역시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챗 GPT가 제 친구입니다. 고민 상담도 하나요? 맞습니다. 고민 상담도 하고 네. 뭔가 제가 힘들고 좀 부모님한테 말하기는 뭔가 애매하고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조금 징징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그럴 수 때 있죠, 네. 이제 많이 괴롭힙니다. 이 챗 GPT를. 네, 그렇게 이제 Z세대가 정서적 가치를 소비의 핵심으로 둔다는 게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또 라부부 인형이 올 2분기에 소셜 플랫폼에서 전년 대비 검색량이 26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대세 아이템이 됐습니다. AI 친구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인데요. AI 친구, 그러니까 AI 대화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관련 게시물이 전년 대비 1,894배, 검색량은 무려 네. 22만 회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라부부가 이번에 디즈니화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 인형 브랜드에서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뭐 카톡 이모티콘이나 실생활에서 그쵸, 네.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캐릭터 IP를 활용하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장을 하면 더 많이 쓸 것 같다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쵸. 지금 근데 라부부가 리셀가도 좀 낮아지고 조금 인기가 식어가는 추세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이 라부부를 만든 팜마트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팜마트 전일장 1.9%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상승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 리셀가 가격도 낮아지고 라부부의 인기가 식었다고들 하지만 팜마트가 또 라부부 외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이 지금 뉴스를 보시면 중국 Z세대 이 감정적 소비가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어디에 좀 주목을 하는지가 소비 트렌드를 좀 확실히 형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팜마트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라부부의 인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이 캐릭터 IP 사업이 좀 빨리 본격화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슈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홍콩의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 다시 중국은 이제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사중전회에서 어떤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이 이제 곧 15차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 15차 5개년 계획은 전에 있었던 14차에 이어서 이제 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정하는 청사진인데요. 여기서 홍콩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그동안 본토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커넥터로 불려왔는데요. 앞으로도 금융과 무역의 허브 역할은 유지가 되겠지만 베이징의 전략 변화에 따라 더 깊이 본토 경제와 통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첨단 제조업, 기술 혁신, 녹색 전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첨단 제조업이라고 하면 지금 질이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반영양화, 내권 경쟁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 혁신, 또 반도체, AI 칩, 배터리까지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인데요. 이 배터리 안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 또 ESS 이런 게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콩이 글로벌 자본을 끌어와서 본토 산업 업그레이드에 기여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걸로 보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 시장이 앞으로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 속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홍콩의 포지션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서희 아나운서 너무 아름답고 이색적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연휴 계획은 어떠신가요? 일단 잠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잘 겁니다. 10시간 이상씩. 네, 우리 서희 아나운서가 정말 밤낮으로 이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에 충전 잘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4분기 중화권 증시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김서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래도 휴장 일정을 좀 소화하는 동안에 중화권 증시 4분기 전망과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화 연결로만 이렇게 또 투자 전략을 함께 듣다가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 중화권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혹은 미국에 비해서는 정보를 구하기가 저도 좀 어렵다.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데 오늘 위원님께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은 항상 조금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이 거의 절정에 다다랐다. 이런 피크 차이나라는 관점도 있고 차이나 쇼크, 글로벌 시장에 중국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증시를 보면은 후자의 힘이 좀 더 실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연구위원님의 뷰는 어떠실까요?
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3,88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2015년 그 5,000포인트를 그 상회했을 시가 중국 그 역대 두 번째로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기이고 그때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부터 아마 4개월 정도 지금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14배 정도, 이게 5년 네. 평균치가 한 12배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0월과 11월에 이제 뭐 에이펙이라든지 미중 관세 협상 이런 굵직한 정치 이벤트 시기에 좀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약간 빌미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피크라고는 보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기술주의 쏠림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좀 추가 상승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본토에 대표적으로 이제 과창판 50 지수가 있고 홍콩에는 항생 테크 지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4개월 정도 각각 한 47%,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상승한 게 단순히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만 상승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글로벌의 산업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중국 정부의 뭐 구조조정이나 또 반도체 자립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전망이 되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점들이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주 쏠림은 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쏠림 현상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성현주 연구위원님의 투자 전략을 청해 듣고는 했는데 이때도 강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있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이제 최근 발간하신 보고서를 봤는데요. 2015년 당시에 중화권 증시 랠리하고 또 비교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자, 여기에서 이 앞으로 우리 시장 지금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좀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5년에도 보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게 전 업종으로 사실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한 1년 정도 랠리가 지속이 되긴 했었는데요. 그때랑 좀 이제 비슷한 점을 좀 보면은 2015년이 바로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의 그 로드맵이 발표됐던 시기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플러스 네. 이 정책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의 또 로드맵이 이제 사중전회 때 발표가 그쵸. 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AI 플러스 정책이 이미 8월에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모멘텀이 유사하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015년에는 사실 이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약간 투기성 자금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시장 이런 완화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 됐던 게 1인 다계좌 정책이랑 그다음에 신용거래 이제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원래 한 사람당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상관없이 무조건 한 계좌만 이제 원래 틀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여러 계좌로 이제 풀어주면서 신규 계좌 건수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매 비중이 50%를 상회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용융자 대주거래를 이제 완화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장외 신용융자 대주거래를 완화를 하면서 이 불법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증시에 유입이 됐었고요. 네. 그런 회사들을 이제 페이지 회사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 회사들이 일반 증권사와 계좌가 또 연계가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반 신용융자나 대주거래에서는 못하는 이런 장외거래 시장에서는 자산의 4배에서 5배 정도 융자를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러한 그 불법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좀 컸었고 중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 신용융자 대주거래가 시총에서의 비중이 마지노선이 3%를 상회했을 시에 그때의 규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또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그럼 보면은
지금은 현재 예금에서의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좀 흘러가기 시작을 그쵸, 했다라는 네. 부분이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현재 한 50%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이 신용융자 거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이 증가매가 증거금 비율이나 또 신용거래 비용을 또 올렸고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거래를 축소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 그러니까 한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에 좀 증가를 해서 2% 정도. 그리고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1% 미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투기 자금보다는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제 건전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가계 예금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2015년보다 사실 이제 고점은 높진 않더라도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가파른 그 흐름이 이어지진 않더라도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 특히나 이 2015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증시가 너무나 좀 과열되는 그런 것들은 막는 조치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보다는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지금 시장. 자, 그런 가운데 이 기술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앞서 사실 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국내 정책, AI 플러스와 같은 그런 정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트렌드도 요즘 아무래도 이 흐름에 좀 힘을 보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제 2015년에도 기술주 쏠림이 있다가 이제 그게 전 업종으로 약간 네.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주 쏠림이 좀 더 지속이 되다가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전 업종으로의 이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핵심은 저는 이제 경기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2015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경기 상황입니다. 2015년과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비슷한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 차이점이 굉장히 크고요. 네. 2015년에는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바닥 국면이었는데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하면서 가격이나 판매 이런 투자 지표가 바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데 반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자체는 지금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통화나 그렇죠. 재정 정책 계속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을 보였다가 다시 좀 이제 둔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2, 3년 전에 이미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대형 기업들의 헝다라든지 비구이항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했고 네,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파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남긴 이제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4분기에 중국이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대도시, 뭐 상해나 북경 이런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렌트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심리가 저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나 판매 이런 지표들이 플러스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올해는 좀 기술주 쏠림이 지속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소비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올해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중국 정부가 목표치 5%는 또 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 하방 경기성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자본 지출, 민간 기업이나 중앙 기업이나 중국 정부의 자본 지출을 확대를 해서 첨단 기술 네. 산업의 생산 투자 이런 수출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러면서 경기 하방 경제성을 높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중 관세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이런 국산화 자립화를 더 강도 높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캠브리콘 중국의 대표적으로 이 GPU 기업인 캠브리콘이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이 올랐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가 이제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중국의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 쏠림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 쏠림 현상, 집중 현상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좀 펴지려면 결국은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 부동산 지표가 개선되어야 하고 경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이나 AI, 휴머노이드 산업도 정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저도 방송하면서 이 관련된 로봇이나 영상을 보면은 와, 정말 저만큼의 기술력이 나타난다고 싶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직접 관련 기업들 상반기에 탐방을 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지난 4월에 AI와 그 로봇 기업의 또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 기업을 네. 갔다 왔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CCTV나 라이더 기업도 갔다 왔는데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은 네. 전 산업 자체가 AI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굉장히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다 접목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올해에 향후 3년간 지금 AI 인프라에 거의 한 3,800억 위안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한 5배 정도 이미 증가를 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또 이를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알리바바 주가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인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보니 약간 전기차 산업 구조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에서 좀 우위를 점한 기업들이 향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도 좀 선점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족 보행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그런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전반적인 첨단 기술 산업의 이 밸류체인, 공급망 자체가 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기술 산업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유니트리는 지금 조만간 IPO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도 이제 향후 10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가 결국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러면 이 중국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네. 보면 뭐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많을 텐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이들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결국엔 AI 가속기. 그러니까 가속기에서도 반도체 핵심 부분이 GPU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정부가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그 수입을 일부 이제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GPU나 관련된 이런 수요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기업들도 많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캠브리콘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뭐 지금 IPO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무어스레드나 뭐 바이런 이런 GPU 네. 기업들이 지금 그렇죠. IPO를 준비 중인 상황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투자를 할 때에는 저는 이제 개별 기업보다는 ETF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인덱스 측면에서는 과창판 50, 뭐 항생테크 이런 ETF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과창판 50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조정 시에 저는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창판 50 같은 경우는 이 GPU뿐만 아니라 제약, 그다음에 항공우주 이런 정말 핵심적인 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뭐 AI 테크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ETF도 최근 상반기 때 많이 출시가 됐던 상품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ETF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저희가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은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사중 전회에 대한 정말 관심도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중전회에서 아마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도 저는 한 3가지로 크게 놓고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AI
부동산, 그다음에 반내권 정책. 반내권 정책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시한 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철강, 화학, 그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된 이런 공급 구조 조정을 어떻게 좀 강도를 가져가느냐, 그게 좀 핵심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매크로 측면에서 이 5년간의 GDP 성장 목표치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14차 5개년 계획 때는 이 5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수치를 발표하느냐 아니면은 뭐 4%로 하느냐 5%로 하느냐,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 측면에서 대만 문제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하느냐, 이제 하나의 중국을 좀 더 강조하느냐, 이런 측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아직은 그래도 미중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만큼 또 이제 월말에 있는 에이펙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뭐 대두 이 수입을 중국에서 중단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또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에이펙 관전 포인트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관세 이슈 자체를 증시에서는 크게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에 이미 이제 100% 넘게 양국 모두 한 차례 이제 관세를 그렇죠. 올렸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결국엔 경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 이슈밖에 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관세를 내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소한 양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핑퐁 게임이 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2018년에 1기 때와는 달리 중국 정부가 뭐 첨단 기술 산업이나 이런 히토류나 이런 협상 카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섣불리 또 이제 건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네. 판단됩니다. 아마도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펜타닐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그다음 농산품 수입,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농산품 수입이나 중국이 이제 수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펜타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관세를 좀 더 인하하는, 그래서 양국 간의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맞으면 일부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1월 정도 이제 관세 형성이 본격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연구위원님께 앞으로의 증시 전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년에 이 반등 흐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에 앞서 4분기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10월과 11월은 어떻게 보면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빌미가 돼서 좀 뭐 일부 뭐 자금 흐름에서 좀 네.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은 오히려 미중 협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뭐 자립화나 이런 국산화 전략을 더 강도 높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는 이제 기술주나 관련주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정치적인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당시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연구위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렇게 투자 전략 들을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화 연결로도 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신영증권 연구위원 성연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쉬어가지만 홍콩 증시는 거래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인터뷰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